지난번에 약속했다시피 검찰개혁에서 전문가 모시고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자 오늘 모셨습니다. 검찰 연수 19기 그리고 지금 문무일 총장님의 한해 후배되시죠? 예. 이건태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건태 변호사입니다. 그 유명한 우병우 전 수석이랑 동기되십니다. 하지만은 인품은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그 검찰 현장에서 지청장까지 하시고 지금은 변호사 개업하고 계시는데 개업하신 지 얼마 안 되시죠? 그래도 한 4년 됐습니다. 아이고, 네. 4년 되셨답니다. 네. 시사 끝나고 4년 됐으니까 그 정관예우라는 것도 받아보셨나요? 네. 최근에 또 검찰 사법개혁에 대해서 검찰총장께서 시국 사건 처리에 대한 국민들에게 사과도 하고 그 다음에 국회도 방문하시고 이에 대해서 그 특히 시국 사건 처리에 대해서 역대 시국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검찰총장으로서는 최초로 사과 발언도 계셨는데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좀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시국 사건에 대해서는 뭐 법원에서도 이미 법원 차원에서 사과가 있었고 다른 권력기관도 이미 사과가 있었는데 검찰만 지금까지 사과를 하지 않았죠. 근데 이번에 이제 문무일 총장이 새로 취임한 이후에 아주 빠르게 이른바 시국 사건에 대해서 그간의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부분 또 그 인권 보장을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그건 늦게 된 것이나마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 얘기하고 있는데요. 검찰개혁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부분은 정치적 중립 같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는 근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첫째 이제 대통령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검찰총장입니다. 정치적 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갖는 것. 그리고 또 일선 검사들입니다. 단기적으로 어떤 인사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굽어버린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여론, 언론의 감시. 이 네 가지가 다 돼야만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도적으로는 이제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인사개혁입니다. 인사개혁. 그래서 어느 검사가 대통령이나 여권에 부담이 되는 수사를 하더라도 수사만 원칙과 정도에 맞게끔 했으면 인사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뢰가 형성이 돼야만이 드디어 그때 이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탄탄대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 없이는 아무리 제도를 많이 바꾸고 이미지를 좋게 하더라도 일순간에 무너져버린 사상 누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검사 동일체, 상명하복 예. 이런 것도 검찰개혁에 어쩌면 또 하나의 걸림돌 아닌가요? 사람만으로 극복해낼 수 있나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사개혁은 이거죠. 지금 검찰 인사위원회가 인사위원이 11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사위원회에서 그 인사에 관련해서 이제 심의하는 게 인사의 원칙과 기준만 심의를 합니다. 이번 인사에서 몇 기가 부장 승진을 한다 안 한다. 경향교류 원칙은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원칙과 기준만 거기서 정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특정 검사가 인사의 우대를 받거나 특정 검사가 인사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 심사 대상이 아닌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인 개개 검사의 인사를 하나하나 심의하는 것은 결국은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맞아요. 침해하는 거니까 그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렇게는 못하지만 이번에 인사에서 동기가 그런데 60명이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인사 평정 해봤더니 상위 10%는 누구누구다. 하위 10%는 누구다. 이 정도는 인사위원들한테 제공을 해서 그러면 그 제공을 받은 인사위원들이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상위 그룹에 들어가느냐. 네. 또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잘한 점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위 그룹에 들어가냐. 이런 정도의 거르는 정치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평검사 대표가 딱 한 명 들어갑니다. 그 11명 중에 한 명요? 예, 평검사 대표도 결국 법무부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지명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는 평검사들의 입장을 인사위원회에서 대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 생각은 평검사들로 구성된 어떤 검사회의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대표를 한 둘 정도 예. 뽑아서 그 사람들을 인사위원회에 보내서 그 사람들이 인사가 바르게 되는지를 감시도 하고 또 의견도 내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검사들을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 과거에도 한번 시도해봤지만 정량화 시킬 수 있는 예. 그러니까 검사들의 무죄율이 높다든지 이런 분들은 아예 배제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때 정량화 또는 개량화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자료로 제공됩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은 아주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무죄가 나거나 검사가 불기소한 사건이 고등검찰청에서 네. 받아들이지 않고 재기소한 명령이 내려져서 다시 수사가 되면 그때 결국 대검 감찰부를 중심으로 사건 평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평정 점수가 이제 쌓여가지고 그게 법무부 검찰국에 전달이 돼서 인사태 반영을 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매 6개월마다 그 일한 실적을 가지고 엄정하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인사평가 시스템은 잘 돼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정성평가. 네. 실제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정성평가를 할 때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다른 쪽이 작용할 수 있다 이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건에서 현 여권이나 대통령이 좀 부담이 되는 사건을 아주 열심히 했다. 네. 아주 적극적으로 했다. 이런 분들이 인민권 정치를 볼 수밖에 없네요. 이런 분들이 예.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이거죠. 새로 우물 검찰총장이 행보도 계시지만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도입, 수사기록 공개의 확대, 특별수사활동 대폭 축소. 예. 이제 1번이 수사심의위원회입니다. 구체적으로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사 착수 동기나 배경, 또 수사를 얼마나 무리하게 아주 과잉 수사를 하는지 또는 그 반대로 봐주기 수사를 하는지 이런 수사 과정까지 심의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도 법률 전문가로 구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근본적으로는 이제 심의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게 없다, 강제성이 없다. 그렇습니다. 강제성이 네. 없고 그래서 사실은 검찰이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에 어떤 결정을 할 때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 검찰의 결정을 잘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아주 예민하고 중요한 사건, 또는 대형 뭐 경제사범, 대형 부패사범 이런 사건은 기소 배심제를 도입을 해서 예. 기소 배심, 배심. 그러니까 예. 기소할지 말지를 예. 법원의 배심원들처럼 일반 시민 중에 뽑아가지고 그분들한테 검사가 사건 발표를 하고 심도에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하는 그 제도, 이제 네. 기소 배심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런 정도가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보완된 의미죠. 이게 시민 수사심의위원회 보다 훨씬 더 강화된 네. 시민 통제가 되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이 수사심의라고 하는 제도도 결국은 수사심의위원을 검찰청에서 결정을 해서 유촉하기 네, 때문에 네. 그 근본적인 그 한계가 있고 그럼 어떤 사건들을 맡길 거냐? 이것도 그러면 이런 요건을 갖추면 그냥 추가 판단 없이 무조건 맡긴다 이렇게 갈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제도가 설계되고 시행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뭐 같습니다. 제도라는 게 항상 양면이 있는 거니까요.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그 성과는 갈린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아주 디테일하고 세밀한 준비가 있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좀 그러면 수사기록 공개 전향적 확대.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때 문제가 되냐면 고소인이 이제 고소를 했는데 검사가 수사를 하고 무혐의 처분을 하고 그러면 도대체 왜 무혐의가 났는지
이걸 검사의 결정문만 보고 그 법인 내에서만 알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피고소인이 어떤 증거를 낼까니 무혐의가 됐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보 공개 차원이 있네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일반 정보 공개 차원과 이게 좀 다른 게 수사는 밀행주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차피 무혐의가 됐으면 피고소인이 죄가 없는 건데 예. 그 죄 없는 사람의 개인 정보나 이런 것을 다 고소인한테 알려주는 것이 법률적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그러면 수사 기록을 공개할 거냐 이 문제가 늘 논란이 됐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한테는 공개되고 있지 않나요? 수사 기록.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방식은 자기가 낸 자료, 자기가 한 진술은 공개를 하는데 상대방이 낸 자료나 상대방이 한 진술은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확대해서 보여줄지 이제 이 부분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전향적 확대를 하겠다는 건데 어디까지 확대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예. 예. 특별수사활동이라는 건 뭡니까? 그거 이게 축소하겠다고 했다는데. 예. 이제 검찰 수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찰이 1차 수사를 해서 송치한 사건을 받아가지고 네. 기록을 검토했더니 기소 불기소 결정에 이미 충분히 수사가 됐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 경찰 수사가 불충분하다라고 할 때는 이제 보완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게 이제 이른바 송치 사건입니다. 예. 그 송치 사건 수사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지 않았는데 검찰에서 사건을 수사 단서를 발견해 가지고 직접 인지해서 수사하는 겁니다. 고소 고발 없이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네. 착수하기 때문에 흔히 이제 이런 수사를 특별 수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특별 수사는 주로 경제사범, 부패사범, 또 이제 조직폭력범들에 대한 그 강력범죄사범, 마약사범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보면 특별수사 영역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검찰이 특별수사를 지금 굉장히 많이 어느 청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좀 줄이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그렇게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자기가 수사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 사건을 자기가 객관적으로 못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제 여기서 민원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또 이런 특별수사에서 기소한 사건들이 무죄도 또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걸 꼭 필요한 범위로 줄이자 하는 논의가 계속해서 있었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수사 활동을 대폭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 정권의 실세들에 대해서 뭐 수사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네. 사실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소 배심이나 이런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좀 그 이런 수사에 대해서 수사심의 제도를 도입해서 객관성을 유지한다 이런 것도 방법이긴 하겠네요. 이제 그걸 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검찰이. 네. 특별 수사에 대해서는. 네. 근데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를 아까 말했듯이 딱 일정 요건을 갖춰서 예컨대 뭐 1,000만 원 이상의 뇌물 사건 아니면 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또는 뭐 30억 이상의 횡령 사건 이건 다 수사심의를 하겠다. 이런 일괄적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 그때 사건을 보고 또 의뢰를 하겠다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 운영의 방향이 많이 달라질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사법부 뭐 블랙리스트 문화 뭐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예. 사법부 블랙리스트도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이게 사법부 블랙리스트라는.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 아주 상세히 알고 있지는 못하고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국제인권법 연구회라고 하는 이제 이 판사들의 연구 모임이 있는 모양입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 여기 이제 연구 모임에서 사법권 독립과 법원의 인사제도 네. 여기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관련해서 그 주제로 아마 설문조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결과를 가지고 이제 학술대회를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주체가 판사들입니까? 판사들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
그 학술 대회를 좀 연기하거나 축소하도록 네. 아마 특정 판사를 통해서 압력을 가했다. 이제 네. 이게 이제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학술대를 축소하거나 연기시키려고 법원 행정처에서 했다 하는 부분이 하나고, 두 번째는 대법원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그런 네. 판사들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명단을 관리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 그 의혹이 두 번째입니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대법원장이 당시 누구시죠? 지금 대법원장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일어나고 현재 대법원장. 네, 그래서 네. 지금 소위 사임 압력을 판사들로부터 예.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예, 예. 그래 이제 진상 조사를 대법원에서 했습니다. 네, 네. 진상 조사 결론은 사법 행정권의 남용이 있는 건 맞다. 네. 라고 했고, 다만 이른바 그 리스트, 네. 이른바 블랙리스트는 있다고 하는 그 어떤 정황도 발견된 게 없다. 그래서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 있는 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심사를 해서 고위법관 한 분에 대해서 징계 결정을 했고, 또 법원 행정처장에 대해서 이걸 잘 관리 감독을 못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했고. 그냥 인사상 처리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 지었다 이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법관들 모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서 계속 조사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원은 법원 만인의 앞에 평등한 거고 법관은 오로지 법률로서 말한다. 예. 근데 뭐 이런 연구회가 있다고 해서 그런데 침해받을 정도의 우리 법관들의 수준은 아닐 텐데 굳이 명단까지 작성해서 주요하게 관리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법원 내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많겠네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게 아직 명확하게 지금 결정은 안 됐는데요.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왜 생기냐면 결국 이제 사법권의 독립이 사법부 밖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도 있지만 예. 사법권의 독립이 법원 내부에서 그 재판이라고 하는 이 일이 인사 의무, 이게 이제 사법 행정이지 않습니까? 예. 사법 행정으로부터 재판 업무가 침해받지 않아야 된다. 이것도 이제 사법권의 독립이거든요. 네, 이제 지금 이 논쟁인 겁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 방금 이제 사법부 얘기 나왔으니까 이어서 그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가 나오셨겠네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법권의 독립의 이제 근본적인 문제 제기. 네. 왜 이렇게 나오냐면 결국 인사를 대법원장이 하시거든요. 네, 대법원장. 법관 인사를. 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정권을 가지고 있네요. 예,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이 사실은 선출된 공직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적으로도 가지고 있고 또 법률적으로도 가지고 있고. 예컨대 뭐 헌법기관 구성에서 해서 뭐 3분의 1을 추천한다든지 이런 이제 그 권한도 있고, 또 대법관도 본인이 다 추천하시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법관들 인사를 다 본인이 하시고. 이거 상권 분립 차원에서도 봐서 그렇게 권한을 많이 주게 된. 그렇죠. 이제 사법권의 독립을 보다 더 보장하기 위해서 예. 대법원장한테 많은 권한을 주는 걸로 지금 설계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사법권의 독립이 어딘가에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사법권의 독립 논의가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대법원장이 너무 권한이 큰 거 아니냐. 언론에는 뭐 재앙적 권한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논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법부에 관한 개혁은 제 생각으로는 대법관 증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관 지원? 증원. 네네. 대법원에 지금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적 일이 많다는 아니요. 겁니까? 연구해야 될 과제가 많다. 재판할 일이, 재판할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고등법원에 대법원 역할을 하는 고등법원 상고부를 둘 거냐, 아니면 대법관의 수를 늘릴 거냐, 이게 지금 논쟁이 있습니다. 지금 고등법원에 네. 3심일을 하는 예. 부를 하나 만들어서 대법원으로 안 가고 예. 거기서 상당 부분을 거를 거냐, 예. 아니면
대법원에 지금까지 모든 사건을 주어서 하되 숫자가 이제 일이 많으니까 대법관 수를 늘릴 거냐 네. 이 논쟁인데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면 2015년도의 통계를 보니까 1년 초과해서 처리된 사건이 이렇게 대법원에 사건이 와서 1년이 넘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처리된 사건이 민사가 2,473건, 형사가 525건이에요. 그리고 작년 6월 30일부로 2년이 넘었는데 아직 처리되지 않는 2년 초과 민사가 924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대법관의 1인 사건 부담량이 1년에 3,000건 약 된답니다. 1년에 3,000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거의 그냥 그 우리 야간에 철야를 다 해도 뭐 처리 못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대법관들은 또 연세도 많으시잖아요. 예.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있을 거고 이렇게 사건 처리가 지연이 되니까 결국은 사건 당사자인 국민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그렇겠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제 생각은 대법관을 지금 14분인데 네. 한 40명 수준으로 예. 늘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이익 기준으로 판단을 할 때 네.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친 대법관들의 재판을 최종심으로서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두 분이 재판 안 하시니까 14분에서 2를 빼면 12이잖아요. 예. 그 12에서 24명 정도를 늘리면 더 아마 한 38명 정도 수준으로 네.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 좋겠다 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숫자로 고민을 많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한 대법관이 3,000건을 1년에 처리한다면은 그 10배로 늘려도 300건 처리인데 그것도 상당한 노동일 것 같은데 40명이 아니라 140명 정도는 모르겠어요. 너무 또 이제 너무 또 그러면 그렇게 너무 많이 늘리면 외우 문제가 외우 문제가 뿐만 아니라요. 정부 예산이 그 정도 역량이 확보된 경험과 능력이 있는 대법관 자원을 예. 확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겠죠. 예, 당연히 뭐 예. 40명을 늘리더라도 예. 그거는 전제가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일단은 한 40명 아까 말한 38명 정도 수준으로 늘리면 그 정도는 상당히 지금 부담이 들 거다. 지금 법원과 검찰과 변호사 단체에서 그 정도 대법관은 수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대법원도 지금은 이제 전부 법원 출신들로만 구성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꼭 법원 출신만 해야 지금 딱 한 분이 이제 검찰 출신이 계시구만요. 야. 근데 하여간 대부분이 법원 출신, 또 대학으로는 서울대 법조 출신. 네. 이렇게 구성이 너무 한쪽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좀 다양하게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사회의 다양한 계층, 그렇죠. 그 이익을 대변하는 다양한 직역의 예. 이익과 관점이 우리의 대법원 판결에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다음에 뭐 사법개혁 중에 제일 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이제 정관예우 문제죠. 예, 법원이나 검찰의 정관예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일 이제 핵심이 양형 기준이 잘 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금 양형 기준은 대법원 산하의 양형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보급을 하면 개개 재판에서 그걸 가급적 지키도록 예. 지금 공고사항이죠. 공고 예. 기준이죠. 근데 이것을 사실은 법률화해서 좀 강제하는 그런 양형기준법을 이제는 도입할 때가 됐다. 그래야만이 이 정관의 문제도 좀 사라지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담당 판사나 담당 검사하고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이 됐을 때 사건을 다른 판사나 다른 검사한테 재배당하는 그런 제도를 좀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고를 어디까지 봐야 될지가 그러니까 고민이 너무 이렇게 넓힐 수는 없고요. 누구나 그 정도면 영향을 받을 만 하겠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예컨대 동기,
네. 고등학교 동기, 대학 동기, 연수원 동기. 그건 좀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에 과거에 같은 재판부나 같은 배당이 부에서 근무했던 관계, 상하관계 이런 관계라든지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유형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이게 아까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게 이제 소위 그 비싸게 정관을 찾아서 하는 비용도 높아지고 그게 결과도 또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이 국민들로부터 제일 이제 불신을 받는 사법부가 불신을 받는 요소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그 일단 뭐 양심이 기대기보다 제도나 절차를 통해서 좀 이렇게 공고해지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뭐 사법 시스템 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주는 차원에서 한번 그동안 변호사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으면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제 크게 봤을 때 좀 시정돼야 될 부분이 지나치게 고소 고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분쟁을 형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그걸 형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냐면 민사적으로 해결을 시도해도 답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네. 형사적으로 시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민사적으로 하는 루트를 좀 터줘야 되는데 저는 그 방법으로 이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네. 도입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하고 무고 이런 거와 좀 다른 차원인가요? 다른 비슷한- 점 이렇게 네. 이런 겁니다. 민사로 배상 청구를 하면 지금 우리 민사법령에는 그 사안으로 인해서 딱 손해난 부분만 배상을 해줍니다.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배상.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컨대 어떤 기업이 불법 행위를 해가지고 100억을 벌었다. 그런데 그걸 문제 삼는 소비자가 딱 한 명이었다. 그 한 명이 본 피해자는 1억이다. 그러면 그 기업은 내가 나중에 들키면 1억 하더라도 99억 이득이네. 이익이 이런 나오니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어떤 불법 행위를 할 때 네. 걸리면 그 부분만 해결하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구조적이나 지속적이거나 의도적인 불법 행위가 있었을 때 그 한 건이 걸리면 그로 인한 손해뿐만 아니라 그 5배, 10배의 징벌적 배상이 물어진다라고 하는 제도가 되면 감히 그런 불법 행위를 못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형사적으로도 아이고 내가 그런 큰 돈을 벌 수 있다면 내가 한 징역 1년, 2년 살고 나오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 전반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실효성 부분이 지금 많이 이렇게 의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제는 우리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전 유죄, 유전 무죄, 기울어진 운동장. 이제 그런 것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없어져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법개혁이 그것을 잘 해낼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